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 검토를 요청했지만 윤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비약을 등으로 논란이 된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대선 석 달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기념식에서 조우했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 상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체력이 괜찮으십니까? 뭐 아직은 괜찮은데 모르죠. 겨울 또몇 달은 또 겪어야 되니까 우리 둘이 무슨 대화나 지금 이렇게 네. 아니, 그거 재미죠. 좀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후보님도 와 계신데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이셨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가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서로 나란히 앉아서 웃기도 하면서 또 각기 연설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은 이렇게 칭찬하면서 서로에 대한 견제구는 날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행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 관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노벨 평화상 기념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종전선언을 가지고 이제 좀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죠.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임하는 거고. 근데 종전선언은 아까 여기 이재명 후보 얘기도 있던데 국민들의 상당히 과반 이상이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장 뭐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아무래도 이 종전선언이라든지 남북한 관련된 이슈야말로 이념적인 또 구분의 가장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뜻 아마 윤 후보라든지 국민의힘이 종전선언이나 특히 평화협정 얘기는 뭐 아직은 그렇게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평화협정까지 나가긴 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전선언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보다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합의를 해서 종전선언 하자라고 선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종전선언은 아무튼 지금 미국과 일본도 뭐 그렇게 반대하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치게 이제 이 종전선언 문제 가지고 자꾸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종전선언이라는 이슈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으니까 자꾸 공세적으로 나오고 아까도 좀 보십시오. 심각한 얘기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윤 후보는 그냥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목, 업적 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도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이제 상대방의 약점으로 알고 과도하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좀 지양을 하고 네. 그리고 너무 압박하는 것 좀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이 종전선언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소극적으로만 임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약간은 톤다운된 입장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즉답은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 있나요? 대부분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라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는 종전선언이 있으면 마치 평화가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착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종전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라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함해서 북한의 의지,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나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당사자의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영을 하고 있나요? 20여 차례 고위급 회담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종전선언에 그렇게 목을 매야만 하느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저는 한 번 좀 묻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항이 뭐죠?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에 대한 전쟁 책임론을 반드시 짚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종전선언하기 전에 6.25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전쟁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얘기를 왜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니까 아무리 국민들의 67%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전제 조건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쟁에 대해서 다시 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덮어놓고 종전선언만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단순하게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움직일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네. 그게 신중했기 때문에 말을 아꼈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과거에 뭐 실언이라든지 말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상황에 윤석열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말을 아낀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뭐냐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허구다. 그러니까 저건 또 다른 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정말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평화를 위협하는 게 뭐죠?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가 된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모든 약속을 다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됐습니까? 아니 김정은의 의지만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변했나요? 안 변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도 자기 입장을 유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띄운 이 손실보상 100조. 뭐 이재명 후보가 당장 협상을 하자 윤석열 후보 나와라 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 50조, 100조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50조도 그렇고 100조도 그렇고 워낙 큰 금액인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의 문제예요. 네. 재원 마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추경도 있고 본 예산은 이미 어렵고 추경 본 예산 또 세출 그 구조,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다시 말하면 불효불급한 거에 대한 이 예산 조정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채무일 수 있고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하나 이 종전선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된 손실 보상 문제도 그렇고 네. 지금 솔직히 지금 여당 야당 후보들이 지금 어떻게든 표를 얻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당연한 건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모든 게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너무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가 지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떤 그 재원 마련의 방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쾌히 합의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특검 얘기 다 했잖아요. 뭐 협상조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야 뭐 당연히 야당은 특검하자고 이미 얘기해 왔고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뭐 처음엔 조건 무 이제 특검 수용했다가 조건 없는 특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은 우리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래서 50조 100조 이건 당연히 민생에 관련된 거니까 무조건 만나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야당은 야당대로의 계산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너무 왜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라고 압박할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선거 앞두고 당장 만나서 뭐 이게 합의되겠어요? 금액도 그렇고 정부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지나치게 사실 모든 게 정치적인 게 없는 게 없고 여야 다 마찬가지로 정략적이고 선거 공학적인 게 없는 게 없습니다만 너무 이런 것들도 민생 이슈라고 해가지고 당장 만나서 당장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네, 여야 논의 대상이 네. 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의 대상은 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당장 빨리 나와라. 네. 일단 저쪽에서 김정인 위원장이 50조 얘기했다가 100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약간 생각할 시간 줘야죠. 자꾸 압박하는 것처럼 비추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으로서도 그러면 50조건 100조건 만나서 얘기를 하자.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국민의당은 국민의힘대로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정치적 계산은 없겠습니까? 다 양쪽 당이. 그런 것들 좀 감안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차차 논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집권 후 논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집권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면에서부터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에 다른 것들은 다 정부하고 합의해서 하면서 왜 이런 거 못하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은 당연히 집권한 다음에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이재명 의원은 또
그럼 집권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집권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뭐 권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도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계산 방식이 어떤 걸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607조 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지가 얼마나 됐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네. 12월 3일 날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50조, 100조 원이라는 그 추가적인 재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민 혈세는 어떻게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김종인 지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 조정을 통해서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거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는 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빠르게 합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누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립쟁점으로 만들어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적 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윤석열 측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집권을 할 경우에들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이쪽에서는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당신들이 집권 여당이었다면 그렇게 소상공인 포함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을 만약에 절감한다고 한다면 왜 예산에 반영 못했냐라는 거죠. 예산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정부한테 있잖아요. 그럼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상대방한테 100조 원에 관련돼서 합의하자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국가 부채가 1000조 이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신용평가가 낮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그 고통을 국민이 받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거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다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다만 액수가 50조를 먼저 할 거냐 100조를 먼저 할 거냐. 지금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저께 일단은 근거라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일단 50조는 먼저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지금 꼭 합의를 해가지고 꼭 추경 예산을 통해가지고 통과시키자. 607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예산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추경을 예산을 편성한다?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재정 포퓰리즘으로 가면은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정치권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슈에 관련돼 가지고 예. 가만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 보고 토론하자. 그게 뭐 종전선언이 됐건 이제 50조가 됐건 100조가 됐건 다른 것들도 네. 그런 입장이고 자꾸 뭐 또 공세적인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뭔가 지금 여당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자꾸 피하느냐. 보이지 않는다. 네,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후보도 과감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만 상대방의 공격에 왜 그런 빌미를 줍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토론 또 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정치라는 게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보다 일단 상대가 저렇게 나오면 한번 만나서 물론 이게 있어요. 이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 토론회가 있어요. 그때 하면 네. 되는 겁니다. 그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걸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데 상대 후보가 계속 얘기하면은 저 같은 한번 나와서 아닌 말로 시청으로 맞장을 한번 뜰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자꾸만 그러니까 딴 그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슈를 제기하면 다른 답을 하고 이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그걸 빌미로 공격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한번 나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네. 여당의 이런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선거법에 후보들 5% 이상은 어떤 후보들이 3번의 토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권투로 얘기를 하면은 인파이팅 하는 사람이 있고 아웃복싱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계속 파고 들어가는. 아마 세계의 권투 대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조지 포먼하고 무하마드 알리가 붙은 거였을 거예요. 네. 근데 결국 누가 이겼느냐? 결국은 아웃복싱을 했었던 알리가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아웃복싱을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힐파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 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여러 가지 내시하는 제안이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누가 더 적합한, 토론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재명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그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만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가 PD도 하고 자기가 배우도 하고 자기가 각본도 쓰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나는 배우만 하겠다. 감독이 이준석 대표가 뛰라면 뛰고 하라면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철저하게 후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스타일대로 와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각자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자기가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훨씬 더 나름대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젠다를, 자기 특유의 어젠다를 제안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은 관심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그 아웃복싱을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비판도 그것이 있어서.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는 보이지 않다. 나는 그래서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한테 너무 이거 입법 독주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다 하는구나. 나는 저런 독선 싫다. 아예 선거의 과정 속에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분권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생각한 사람은 윤석열을 찍는 거고, 이런 것이지 어떻게 뭐 토론을 피했다고 해서 잘못한 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서로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 컴백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복귀를 했죠. 이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 평론을 했고, 이재명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득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야말로 지지자들과 이제 비판자들의 입장이 확연히 갈릴 거예요. 네. 유시민 무슨 재단 전 이사장이죠. 뭐 작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장관도 했고 이런 분인데, 지난 4월달에 작년 4월이죠. 올해 4월인가요? 올해 4월에 더 이상 이제 평론 안 하겠다. 이렇게 지난 얘기는. 4월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4월이 올해 4월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등단을 그야말로 했어요. 작가로서 재등단을 한 건데.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제 평론가로서 뭐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두둔하는 평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전 정치 평론이라는, 이분이 지금 정치 평론가 유심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정치 평론가는 모름지기, 저희들도 뭐 정치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그 평론이 아니에요. 그건 그 진영에 속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유시민 이분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 그 진영에 속한 분이긴 한데, 적어도 정치 평론가로 복귀했다면 이재명 후보의 장점과 단점을 좀 아무래도 이제 장점 쪽에 많이 치우치겠죠. 근데 거의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유시민 평론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형소 욕설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조국 사태에 대한 얘기도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럼 그게 무슨 평론입니까? 정당에 소속됐거나 전현직 정당에 소속되거나 현재 무슨 국회의원이나 전직 그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캠프에 있는 분들, 아니 지금은 캠프 놓고 선대위,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좀 숙이고 좀 속이더라도. 근데 적어도 평론가라는 타이틀 달고 나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유시민 이 평론가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제가 긍정하는 것도 있고, 네.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치우쳐 있구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론적으로 평론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래야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유시민 평론가의 이 지원 사격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까 저한테 질문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득이 되냐 독이 되냐. 네. 근데 계속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옹호만 한다면요, 전 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권층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어요, 분명히. 이분들이 어차피 지지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양극단으로 치우친 진영 정치에서 지금. 근데 중도층이 문제라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 젊은 층들. 그 젊은 층들은 아무튼 조국 전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응원하면 그 표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건 굳이 따진다면은 선거 전략적으로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제대로 유효하려면 정말 객관적 비판을 해주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다음에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고 그럴 때 유시민 평론가의 그 가치도 살고 오히려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너무 일방적으로는 평론 영역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옹호적인 발언을 통해서 들에 이재명 후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파이터 이재명 후보 코너에 유시민이라는 또 새로운 코치가 될지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실까요? 참여정부 시절에 유시민 의원, 유시민 장관이 보여준 개혁 성향은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실은 유시민 전 이사장은 아주 굉장히 희한한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걸 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는데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직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용 지식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거를 평론이 아닙니다. 저는 어용 지식인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정직하다고 좀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메신저라는 거와 메시지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메신저의 역할도 무너졌고 메시지의 역할도 공허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메신저가 누구야라고 했을 때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면 더 이상 닫아버립니다. 왜? 이전에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뭐 지금 검찰과 관련돼서 갈등이 있었지만 다 거짓으로 드러났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메신저의 역할이 무너졌는데 메시지도 보니까 너무 공감대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장동은 잘한 일이다. 국민들의 70%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대장동은 잘한 일이다. 형수 욕설 이제 안 하면 된다. 그럼 다 사고 치고 나서 이제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도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이런 메시지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차피 40%는 진보고 40%는 보수예요. 선거에서는 20%의 중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결정되는데 과연 저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중도 20%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저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이라는 것은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40%의 진보, 40%의 보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진보인 이재명 후보 그 40%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으로 메타버스를 타고 나섰습니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인데 이번 일정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길어요. 3박 4일로 대구 경북을 떠났는데 어떻게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꼭 글쎄 고향이 그쪽 지역이니까 여기서 더 표가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고향이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고향이 경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가지고 또 좀 구설수 오르긴 했었는데 네. 아무튼 간에 대구 경북의 표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 후보도 호남의 표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자꾸 서진하려 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대구에 가서 대구도 모든 사람이 다 무슨 뭐 이 지금의 야성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지금 이 여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지나치게 우리가 지금 이것도 양극화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지금 거의 양극화인데 네. 지역적 세대 이거 지역적인 양극화거든요. 호남과 영남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역주의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호남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고 영남은 특히 TK 지역은 당연히 국민의힘의 야당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해서라도 가서 충분히 열심히 자신의 메시지를 알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을 찾습니다. 이번 일정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선거 때 되면 뭐 지역을 순회하는 게 일방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보수 대통령 후보가 호남에서 10%를 넘은 후보는 유일하게 박근혜 후보예요. 10.5%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10%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과연 얼마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여당 후보들이 TK에서 15%, 그리고 PK에서 25%그 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은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3박 4일 동안 이제 TK 지역을 도는 거죠. 근데 강원은 전통적으로 결국 TK와 맥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강원 지역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나 보수 세력이 굉장히 지지를 받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다져가는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요. 지역을 돌고 그리고 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름대로 활동하는 거는 좋은데 후보들은 언제 쉬죠? 또 후보들이 좀 저는 자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돌고 날마다 회담하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요일 정도는 차분하게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차분하게 갖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선거는 그렇지 않아요. 24시간이 짧을 좀 계속 도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판에 박힌 거. 그러니까 저런 지역주의 같은 지역을 돌면서 하는 거는 뭐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시장 가서 음식 먹고 또 저렇게 지역 돌고 뭐 그런 뭐 간담회 참석하고 지금 비대면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 비대면 선거와 관련돼서 뭔가 좀 새로운 선거 운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게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메타버스 타고 지역을 돌고 강원도를 돌고 이런 거는 뭐 전통적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움이라든지 아니면 특이함을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그러한 이제 판에 박힌 하나의 선거 운동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서 기류가 바뀌면서 네. 자진 사퇴 형식이 됐는데 사실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이 인재 영입 관행 방식들 많이 비판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건 양당 다 마찬가지고 인재 영입이라는 말 자체가 인재가 아니죠. 말하자면 인재라는 걸 이름을 막 붙여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영업 하던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 이제 그 트럭에 서울시장. 올라서 상당히 인상적인 연설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정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죠? 특별하게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당장 무슨 엄청난 전문직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과 원칙에 입각하면 되는 것이고 양식에 입각하면 돼요. 우리 정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양식도 상식도 원칙도 없기 때문에 정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영역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왜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슨 인재라고 들어오는 사람은 꼭 왜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냐고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도 그 누굽니까? 그 조동현 교수였나요? 그분도 인재 영입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노재승 위원장의 그 발언들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이에요. 김구 선생이 뭐 국밥을 안 줘서 했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네. 어떻게 젊은 분이 저런 생각을 하나? 근데 그분의 자유니까. 근데 아무튼간 이건 우린 정치가 좀 보편적이래야 돼요. 보수지 뭐 나눠져 있고 다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편 공통적으로 갖고 공유하는 인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거기에 상당히 전 맞지 않았다고 보고 그래서 전 사실 며칠 전부터 노재승 위원장은 빨리 사퇴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뭐 어떤 사퇴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또는 인재 영입 이런 것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이 SNS도 있고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SNS 학원이 있어요. 학원인데 이게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동선대위원장 들어와서 인재를 이제 참신한 인물 들어와가지고 충격을 주고 주목을 끌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것도 이제 고루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전혀 신선하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정치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던 사람들이 전혀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도 나름의 고도의 전문 영역이에요.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사는 작업입니다. 표를 얻는다는 건 마음을 사야 표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 평소에 미리 정당에 들어서 정당의 육성 시스템을 거쳐서 뭔가 성숙되고 숙성되는 과정이 없잖아요. 두세 달 앞두고 그냥 영입하고 선대에 꾸려서 위원회 막 만들고 위원회 또 없다가 또 무슨 또 과거에 있던 인물 또 들어오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 또 들어오고 이런 선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우리나라 선거가 공약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나치게 캠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약도 너무 급조되니까 공약이 자꾸만 말했다가 또 걷어 들어가고 또 말했다가 걷어 들어가고. 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다 영선이들이니까 이재명 후보는 물론 선출직으로 당선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뭔가 새로운 정치 방식, 새로운 선거 방식이 동원될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후보만 새로 그냥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뿐인 것이지 똑같아요, 양쪽 다. 그래서 저는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영입 인재 영입이라는 거 이거 이 사람들로서도 불행이에요. 지난번에 그 조 교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안 나왔으면 평안하게 자기 일을 할 분들인데 얼마나 상처받고 소비되고 소모되고 많은 겁니까 이거. 정치권의 책임이에요. 이런 부분들. 왜 인식을 안 바꾸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과거 옛날의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한번 국회의원 한두 번 하고 그냥 또 소비되고 말고 잊혀지고. 정치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안 바뀌죠. 저는 이 두 후보들한테도 정치개혁이라는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치 쇄신, 권력구조 바꾸는 거 그런 쪽으로 빨리 가라, 담론을 바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좋은 기능도 있어요. 더 많이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는 아무나 하나요? 정치는 아무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저런 참사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저런 일이 많아지면은 제안이 왔을 때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동현 교수나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던 이분이나 다 아주 굉장히 쉽게 생각한 거죠. 세상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정치를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세 가지의 선거에서 아주 나쁜 관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퓰리즘. 그냥 뭐 마음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재정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한방주의예요. 누가 한 사람 딱 끌어가지고 한 방에 팍 끼운다라는 그 잘못된 한방주의. 마지막에 한탕주의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떠한 정말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이슈를 띄워가지고 한 방에 딱 또는 한탕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요. 뭐 재미를 볼 수 있는 뭐 이러한 공약에 이제 아마 매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이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인데 바뀐 게 없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거고 한국 정치가 여전히 민주화 이후에도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양면의 칼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는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치 전문가 시대를 열어야지만이 정치가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역설적으로 순기능도 있을 수 있겠구나. 문제가 되는 사람들 빨리빨리 자리 내놓고 이제는 빨리 후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조금 전 아까 평론에서 말씀하셨던 이 강원과 영남이 괴를 같이 한다라는 것이 사실 팩트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이 도지사가 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네. 뭐 지난 지방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뭐 당시에 여당이 아주 압승을 했죠. 두 곳에서만 이겼어요. 경북하고 대구에서만 이겼고 나머지 모든 광역단체장은 이제 다 집권당이 가져갔는데 대통령 선거로 가면 이제 지역주의 투표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까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2017년도에 오자 대결 구도 속에서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한 것은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은 전통적으로 친민주당 성향을 보였고 이 동쪽이라고 하는 건 뭐 강원도라든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아니면 PK 쪽에서는 친국민의힘 성향을 좀 보여줬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면은 국회의원의 분포도를 보면은 조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수가 좀 더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도 아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아마 강원 지역에서 물론 이제 샘플 사이즈가 작지만 조금 앞선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